몇 년 전 저는 입시에서 실패하고 재수생으로 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수업이 겹치거나 학원의 자습실에서 마주치곤 했던 유미라는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에 화장을 하지 않은 조금 거친 피부, 늘 변함없는 지루한 옷차림에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건 적이 없었지만 어느 날 그녀가 자판기 앞에서 떨어뜨린 동전을 제가 우연히 주워준 일을 계기로 그녀는 저를 친구로 인식하게 되었는지 그 이후로 자습실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말을 빠르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면 제가 하는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대화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저를 보면 다가와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녀가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혼잣말 같은 이야기 속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눈치챈 것은 그녀와 만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니 그녀는 자주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하거나 저주를 걸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점치는 정도의 가벼운 뉘앙스로 들렸고 그녀가 진심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어 본격적으로 수험 공부에 몰두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시기, 자습실에 있던 저를 발견한 유미가 보기 드물게 기분 좋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들었어? 들었어? 저주가 먹혔어. 분명히 유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그녀의 일방적인 이야기였지만 고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를 계속 저주한 결과 어제 그 교사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이야기 조각들을 이어보니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자신이 입시에 실패한 것은 고등학교 담임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입시는 완벽했지만 떨어진 것은 담임이 작성한 내신서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걸었다라고 말했죠.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이야. 그녀는 언제나처럼 이야기를 마치고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냥 우연일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시험 공부를 핑계로 그녀와 엮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미를 보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말을 걸어와도 그녀의 이야기를 끊고 그 자리를 떠나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던 중 더 이상 유미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때 저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미열이 지속되고 몸이 이상하게 나른하며 두통이 심해 공부는커녕 일상생활도 힘들었습니다. 몇 차례 병원에 갔지만 단순 감기 외에는 별다른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증상의 기복은 있었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몇 주간 지속되던 어느 날 무리하게 수업에 나간 후 몸 상태가 나빠져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두통이 심해져 화장실 입구 근처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어? 들었어? 저주가 먹혔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긴 검은 머리가 어깨에 붙어있는 유미가 화장실 칸에서 얼굴을 내밀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나는 지금 유미의 저주에 걸린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처럼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여름 감기가 악화되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미의 그 목소리가 제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어라고 부정할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유미는 역 플랫폼에서 기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주를 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시골에 사는 파견 직원입니다. 취직을 계기로 고향을 떠나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역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여서 주변에 큰 상점은 없고 창문에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집과 멀리 있는 산,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절과 묘지 정도입니다. 사실 이 묘지는 그리 넓지 않지만 가까이에 있어서 눈에 많이 띕니다. 제 시선과 딱 맞아 떨어지는 높이에 있어서 창문을 열면 어쩔 수 없이 그 묘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1년쯤 지나면서 그 풍경이 당연하게 느껴져 처음에 기분 나쁜 느낌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일이 바빠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시간도 없었던 것이 큰 이유이기도 했죠. 그러나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택 대기를 명령받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파견처는 식품 도매 회사였는데 도매처인 음식점들이 줄줄이 휴업하거나 폐업해버려 일감이 급감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정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저 같은 파견 직원은 가장 먼저 해고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파견처가 정해질 때까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서 그저 집안에만 머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건너편에 있는 묘지를 무심코 보고 있을 때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줄지어 있는 회색 묘비들 사이에서 뭔가 하얀 것이 흔들리며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방에서 묘지까지의 거리는 약 20만 300m 정도였기에 그것이 사람인지 간판 같은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것은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흔들리며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만약 여자라면 묘지를 참배하러 온 사람일까? 하지만 내가 눈치챘을 때부터 이미 10분 이상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주변 묘비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키가 커 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여자일 것이라는 건 내 착각이고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절에서 설치한 등롱 같은 것일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그날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이불에 들어갈 때쯤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라는 궁금함이 이상하게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빨래를 널기 위해 창문을 열고 극에 서 있던 곳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건 역시 묘지에 참배하러 온 사람이었겠지. 어딘가 찝찝하긴 했지만 그 이상 생각하지 않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슬슬 파견 회사에 전화해볼까? 하고 혼잣말을 하며 빨래를 다 널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등에 서늘한 것이 닿는 느낌이 들면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닫을 때 시야의 한 구석에서 그 흔들리는 것이 보인 것 같았습니다. 반사적으로 저는 창문을 열고 묘지를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자리에 어제와 같은 장소에 그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제보다 더 높아진 것 같고 흔들림도 커져서 마치 높이 든 손을 나에게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건 뭐지? 도대체 뭘까? 저는 창문을 닫고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저것의 정체를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택가를 지나 5분 정도 걸어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고요한 묘지에는 사람의 기척이 없었고 제 숨소리만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숨을 고르며 그게 있었을 것 같은 장소로 가까이 다가가 묘비 뒤에서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이 빠진 저는 크게 한숨을 쉬며 그게 서 있던 자리에 서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제 아파트가 정면으로 보였고 제 방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널었던 빨래와 열린 창문을 통해 제 방 안의 모습까지도 잘 보였습니다.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방 안이 다 보여버리겠네. 그렇게 말하며 건조한 웃음을 흘리던 저는 어떤 것을 깨닫고 다시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창문 분명 닫았었는데 그날 이후로 묘지에서 그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학창시절 저는 매우 불가사의하고 기묘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막 면허를 따고 기뻐서 아버지의 차를 빌려 자주 드라이브를 하던 때였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은 조금 무리해서 먼 곳까지 갔다가 도중에 길을 잃어버려서 돌아오는 길이 늦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치품이었던 시절입니다. 가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도로 지도를 보면서 집으로 가는 길을 찾다가 겨우 한 고개만 넘으면 내가 사는 마을에 도착할 것 같은 곳에 도달했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는 고갯길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제 헤드라이트와 테일 램프의 불빛 외에는 빛나는 것이 없던 어둠 속에 다른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제 차 뒤를 달리는 또 다른 차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뒤따라 잡힌 것인지 저는 초보 운전이라 익숙하지 않은 밤길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기에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뒷차는 하이빔을 켜고 있었는지 백미러에 반사되는 불빛이 눈부셔서 운전자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속 30km 정도로 느리게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차가 상당히 짜증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말로는 아마 보복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미숙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상대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도로는 한쪽 차선뿐이라 가능한 곳에서 추월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뒷차는 바짝 따라붙은 채 가속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것이 점점 더 저를 압박했습니다. 차라리 갓길에 차를 세우고 먼저 가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백미러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하이빔 불빛이 쭉쭉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뒷차가 급가속하며 제 차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부딪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엑셀을 세게 밟아버렸습니다. 백미러 가득 다가온 하이빔에 공포를 느끼며 온몸이 경직되었고 오른발을 쭉 뻗은 채로 고정되었습니다. 제 차는 가속하여 고갯길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핸들을 돌리며 멈출 타이밍을 살폈지만 뒷차가 거의 부딪힐 것처럼 가까워져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쫓기듯이 울 것 같은 심정으로 구불구불한 길을 맹렬한 속도로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속도도 공포도 모두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차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급정거했습니다. 뒤에서 다가온 하이빔이 차 내부를 가득 채웠고 저는 뒤에서 추돌당할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차는 충격을 받지 않았고 차 내부가 잠시 밝아진 느낌이 든 후 곧바로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제 차는 시동이 꺼졌고 차 안에는 제 심장 소리만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백미러를 보니 그 하이빔도 차도 전혀 비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순간적으로 제 차를 피해서 지나갔을지도 모르지만 옆을 지나가는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차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괴롭히려는 보복 운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차를 움직이려 엔진을 켜서 라이트가 켜진 순간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급정거한 후 하이빔 불빛이 차 안을 지나갈 때 제 귀 옆에서 들렸던 소리.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